1963년 2월 11일 새벽, 런던 프림로즈 힐. 눈이 내릴 것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도시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실비아 플라스, 30살, 두 아이를 혼자 키우는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은 지난해 가을 다른 여자에게 가버렸고 통장에는 돈이 거의 없었으며 독감이 몇 주째 낫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시를 쓰는 것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날 아침, 실비아는 소리 없이 일어났습니다. 해가 뜨기 한참 전이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런던의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그녀는 위층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2살짜리 딸 프리다가 자고 있었습니다. 1살짜리 아들 니콜라스도 자고 있었습니다. 실비아는 아이들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깨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작은 얼굴들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오래인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부엌에서 우유 2병을 꺼냈습니다. 빵을 2 조각 잘랐습니다. 위층 아이들 방문 앞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아이들이 깨어나면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이 그녀가 아이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내려온 실비아는 문을 닫았습니다. 찬장에서 수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문 아래 틈새를 막았습니다. 창문 가장자리도 막았습니다. 꼼꼼하게, 조용하게, 한 곳도 빠뜨리지 않고. 가스 오븐의 문을 열었습니다. 가스 밸브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낮췄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전 9시. 이웃에 사는 여자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매일 아침 방문하기로 약속된 간호사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 아래에서 가스 냄새가 새어 나왔습니다. 여자는 달려 내려가 관리인을 불렀습니다. 문을 부쉈습니다. 가스 냄새가 터져 나왔습니다. 실비아 플라스는 부엌 바닥에 있었습니다. 이미 숨이 없었습니다. 실비아 플라스. 그해 1월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소설 한 권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해 2월 평생 동안 쓴 시들을 모두 정리해 봉투에 담아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2월 11일 아침 3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죽는 것은 예술이다. 나는 그것을 잘한다. 이 여자는 왜 그날 새벽 아이들에게 우유를 놓아두고 내려간 것일까요? 그리고 끝까지 쓰고 끝까지 버텼던 그녀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실비아 플라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실비아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그럼 실비아가 태어난 곳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실비아 플라스가 태어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32년 10월 27일, 미국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 그해 가을, 잎이 붉게 물드는 계절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당시 미국은 대공황의 한복판이었습니다. 1929년에 시작된 경제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은행이 쓰러지고 거리에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용기가 필요한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오토 플라스였습니다.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었습니다. 보스턴 대학교에서 생물학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특히 꿀벌에 관한 연구로 이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벌집의 구조, 여왕벌의 행동, 꿀벌 군집의 사회 질서를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50살이 가까운 나이에 딸을 얻었습니다. 오토는 한마디로 말하면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독일 특유의 규율과 절제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항상 권위가 있었고 말을 하면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다정하게 안아주거나 칭찬을 건네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식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책상 앞에서는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정이 아이들에게로 향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오렐리아 슈버였습니다. 오스트리아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여자였습니다. 남편보다 21살이 어렸습니다. 보스턴 대학교에서 독일어와 영어를 가르쳤고 문학을 사랑했으며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헌신적이었고 책을 읽어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오토와의 관계는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 차이만큼 성격도 달랐습니다. 오토는 차가웠고 오렐리아는 따뜻했습니다. 오토는 군주처럼 가정을 다스렸고 오렐리아는 그 그늘 아래에서 아이들을 지켰습니다. 집 안에 웃음소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식탁에서는 침묵이 많았습니다. 그 집에서 실비아가 태어났습니다. 첫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처음부터 남달랐습니다. 2살이 되자 시를 흉내냈습니다. 3살이 되자 알파벳을 모두 익혔습니다. 5살이 되었을 때는 이미 짧은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빠르게 배우는 아이였습니다. 말도 빨랐고 기억력도 뛰어났으며 읽고 쓰는 것을 스스로 즐겼습니다. 오토는 그것을 보고도 별말이 없었습니다. 칭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오렐리아가 실비아를 안아주며 말해주었습니다. 우리 딸은 특별해. 실비아는 그 말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이 유일한 햇볕이었습니다. 집 안에는 책이 가득했습니다. 방이 3개인 작은 주택이었지만 벽마다 책장이 있었습니다. 실비아는 책 속에서 놀았습니다. 이야기가 친구였습니다. 언어가 세계였습니다. 남동생 워렌이 태어났습니다. 실비아보다 2살 아래였습니다. 아이들은 나름대로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집 안의 공기는 늘 조금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는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면 모두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실수를 하면 안 됐습니다. 떠들면 안 됐습니다. 아버지의 공부를 방해하면 안 됐습니다. 실비아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칭찬을 듣고 싶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안아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오토 플라스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평생의 상처가 됩니다. 그러던 1940년 가을이었습니다. 실비아는 8살이었습니다. 오토가 쓰러졌습니다. 당뇨병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증상이 있었지만 오토는 의사에게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이 생물학 교수이니 스스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픈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결국 발에 궤저가 왔습니다. 폐로 번졌습니다. 오렐리아가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1940년 11월 5일 오토 플라스가 숨을 거뒀습니다. 55살이었습니다. 실비아는 그날 오후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오렐리아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실비아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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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8살 아이에게 죽음을 설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특히 돌아갈 수 없는 죽음을, 스스로 의사를 거부해서 생긴 죽음을. 그날 밤 실비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있던 방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방에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렐리아는 말하지 않았지만 실비아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때 병원에만 갔어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그것이 더 아팠습니다. 왜 가지 않았나요? 왜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왜 우리를 두고? 실비아는 나중에 훗날 스스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날, 나는 다시는 신을 믿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8살 아이의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생을 따라다닐 상처의 시작이었습니다. 오토가 없어진 후 집 안은 달라졌습니다. 오렐리아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다시 학교에 나가 가르쳤습니다. 빚을 갚았습니다. 장을 보았습니다. 살림을 했습니다. 두 아이를 재웠습니다. 여유가 없었습니다. 웃음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실비아는 어머니가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착하게 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으니까요. 더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해받지 못했으니까요. 더 많이 썼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실비아의 시가 처음으로 신문에 실렸습니다. 보스턴 헤럴드 어린이 섹션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코너였습니다. 어른들이 대충 훑어보고 넘어가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실비아는 그것을 오려두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쓸 수 있다. 나는 그것을 잘한다. 그날부터 그것이 그녀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어도, 외로워도, 인정받지 못해도 쓸 수 있다는 것. 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12살, 13살, 14살. 실비아는 꾸준히 글을 썼습니다. 잡지에 투고했습니다. 거절당하면 다시 보냈습니다. 또 거절당하면 또 다시 보냈습니다. 15살에 첫 번째 단편이 잡지에 실렸습니다. 원고료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살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을. 이것이 내 가치이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6, 17, 18. 글솜씨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스미스 대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이 왔습니다. 오렐리아가 편지를 손에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실비아야. 실비아가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비아 플러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8살이 되었을 때 그녀의 인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1950년 가을, 실비아 플러스 18살, 스미스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 노샘프턴에 있는 명문 여자 대학이었습니다. 전액 장학금이었습니다. 오렐리아는 기차역에서 딸을 배웅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실비아는 어머니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스미스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붉은 단풍이 캠퍼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고딕 양식의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도서관에는 책이 넘쳤습니다. 잔디밭에서 학생들이 책을 읽었습니다. 실비아는 처음으로 자기 방이 생겼습니다. 기숙사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작지만 자기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타자를 쳐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책을 선반에 꽂았습니다. 타자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실비아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드디어 내 공간이 생겼다. 이제 쓸 수 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모든 과목에서 최고 성적을 받았습니다. 영문학, 역사, 라틴어 모두 빼어났습니다. 교수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에서 실비아는 외로웠습니다. 친구들은 남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비아는 그 이야기들이 재미없었습니다. 함께 웃어야 할 것 같아서 웃었지만 방에 돌아오면 홀로 일기를 썼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실비아의 시가 문예지에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전국 대학생 글쓰기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해도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다는 느낌. 그 느낌이 점점 커졌습니다. 1953년 여름, 21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뉴욕의 유명 여성 잡지에서 대학생 객원 편집자를 뽑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20명만 뽑는 자리였습니다. 실비아가 뽑혔습니다. 뉴욕으로 갔습니다. 고층 빌딩이 하늘을 가렸습니다. 파티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유명 작가들을 만났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실비아는 그 안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성공적인 인턴이었습니다. 인터뷰를 잘했고 글도 잘 썼으며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방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쓸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쓰는 것이 자신의 전부였는데 그것이 사라진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뉴욕에서 돌아온 후 실비아는 더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오렐리아가 걱정했습니다. 의사를 데려갔습니다. 전기 충격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켰습니다. 1953년 8월, 실비아는 어머니의 수면제를 모두 가지고 집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 안으로 몸을 구겼습니다. 약을 전부 삼켰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웃이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발견되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맥클레인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보스턴 외곽에 있는 그 병원에서 실비아는 6달을 보냈습니다. 그 병원에서 한 의사를 만났습니다. 루스 보이처 박사였습니다. 박사는 첫 상담에서 실비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실비아가 대답했습니다. 글 쓰는 것이요.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살릴 것입니다. 실비아는 처음으로 의사를 믿었습니다. 1954년 봄, 스미스로 복학했습니다. 돌아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모두가 알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신병원에 다녀왔다는 것을,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을, 복도에서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뒤에서 소곤거렸습니다. 실비아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타자기를 들고, 일기장을 들고, 그리고 다시 썼습니다.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1955년 봄, 스미스를 최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대서양을 건너는 장학금이었습니다. 영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실비아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질 것 같아요. 오렐리아가 딸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1955년 가을,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영국 사우샘프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케임브리지로 향하는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에 영국의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초록색이었습니다. 안개가 약간 끼어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광활했습니다. 실비아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자신은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뉴넘 칼리지에 도착했습니다. 기숙사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타자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만은 같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1956년 2월 25일 밤, 세인트 보톨프 리뷰 출판 파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파티에서 실비아의 삶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1956년 2월 25일 밤, 케임브리지, 세인트 보톨프 리뷰 출판 파티. 실비아 플라스는 그 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테드 휴즈, 25살.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 조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깊었습니다. 영국 요크셔 출신으로 농부의 아들이었지만 케임브리지에서 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파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비아는 그 파티에 오기 전에 테드의 시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잡지에 실린 시였습니다. 직접적이고 거칠며 강력한 시였습니다. 동물의 힘과 자연의 냉혹함을 그대로 써낸 시였습니다. 실비아는 그 시가 강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비아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테드가 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실비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어요? 동물 이야기인데 사람보다 더 사람 같아요. 테드가 대답했습니다. 동물은 꾸미지 않으니까요. 있는 그대로니까요. 실비아가 말했습니다. 사람도 그러면 안 되나요? 테드가 잠시 실비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않죠.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에 대해, 언어에 대해, 무언가를 쓴다는 것에 대해. 그날 밤 실비아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드디어 내 적수를 만났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보다 더 강하게 느끼는 사람. 테드도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다르다고. 표면이 아닌 안쪽에서 빛나는 사람이라고.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시를 교환했습니다.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는 무언가 완성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시에 메모를 달아주었습니다.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시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것이 실비아가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1956년 6월 16일, 런던의 작은 교회에서 결혼했습니다. 오렐리아가 미국에서 건너왔습니다. 두 명의 젊은 시인이 결혼했습니다. 둘 다 시를 썼습니다. 둘 다 무명이었습니다. 둘 다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있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실비아는 모교 스미스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교수가 된 것이었습니다. 매일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학생들의 글을 읽었습니다. 수업을 했습니다. 채점을 했습니다. 하지만 퇴근하면 글을 써야 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쓰는 것을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실비아는 1년 만에 교직을 그만뒀습니다. 테드가 말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 다 글만 씁시다. 실비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스턴의 작은 아파트. 두 개의 책상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두 대의 타자기. 두 사람이 매일 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각자 책상에 앉았습니다. 점심은 간단히 먹었습니다. 오후에도 썼습니다. 저녁에 서로의 글을 읽어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테드의 시에 실비아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 너무 쉽게 쓴 것 같아. 테드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어떤 날은 실비아의 시에 테드가 말했습니다. 이 이미지가 너무 많아. 하나만 골라. 실비아가 반박했습니다. 나는 다 필요해. 두 사람이 오래 토론했습니다. 다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실비아에게는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진지하게 대한다는 것, 내 글을 진지하게 읽는다는 것, 그것이 실비아에게는 처음으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즈음 실비아는 한 수업에 청강을 신청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열리는 시 수업이었습니다. 강사는 로버트 로웰이었습니다. 당시 42살, 이미 퓰리처상을 받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실비아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말없이, 그냥 들었습니다. 로웰은 첫 수업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는 예쁜 것이 아닙니다. 시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두렵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말하기 싫은 것. 그것을 꺼내는 것이 시입니다. 그것을 꺼낼 용기가 없다면 시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실비아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로웰이 실비아의 시를 수업 중에 언급했습니다. 이 시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꺼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의 힘입니다. 실비아는 뒷자리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칭찬을 받는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인정받지 못했으니까요. 로웰이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말투를 빌리지 않아요. 당신 자신의 언어로 쓰고 있어요.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실비아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글이 맞다고 누군가 말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로웰의 수업에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앤 섹스턴이었습니다. 실비아보다 4살 많은 시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업이 끝나면 함께 카페에 갔습니다. 앤이 말했습니다. 실비아, 우리가 쓰는 것들 출판사들이 싫어한대요. 너무 직접적이라고요. 여자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실비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써야 해요. 앤이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끝나면 각자의 어두움으로 돌아갔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두움을. 로웰은 실비아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를 써요. 아름답게 꾸미지 마세요.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그대로 보여주세요. 독자는 압니다. 꾸민 것과 진짜 것을. 실비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1959년 두 사람은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런던에 방을 구했습니다. 1960년 4월 딸 프리다가 태어났습니다. 그해 10월 실비아의 첫 시집이 출판되었습니다. 제목은 거상이었습니다. 아버지 오토 플라스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리뷰가 실렸습니다. 좋은 평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실비아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음 작품이 있다고 했습니다. 1961년 영국 대번 주 시골로 이사했습니다. 코트 그린이라는 오래된 집을 샀습니다. 마당이 넓었습니다.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닭을 키웠습니다. 꿀벌을 키웠습니다. 아버지가 꿀벌 연구자였다는 것을 실비아는 기억했습니다. 꿀벌을 키우면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1962년 1월 아들 니콜라스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두 아이. 실비아는 아침마다 아이들을 재운 뒤 시를 썼습니다. 새벽 4시, 5시, 6시 시가 쏟아졌습니다. 전에 없던 속도로, 전에 없던 힘으로. 그런데 그해 봄, 테드가 변했습니다. 말이 줄었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실비아의 시를 잘 읽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 마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1962년 봄, 아시아 웨빌이라는 여자가 코트 그린에 놀러 왔습니다. 테드의 지인 부부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유창하게 말했습니다. 웃음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실비아는 테드가
전화를 받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실비아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아시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비아는 전화기 코드를 잡아당겨 끊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배신당했다. 내가 만든 세계가 무너졌다. 테드는 그래도 집에 있었습니다.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비아는 알았습니다. 이미 어딘가가 끝났다는 것을. 그 여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말이 줄었습니다. 저녁 식탁이 조용했습니다. 아이들만 떠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자기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2년 9월, 테드 휴즈가 짐을 쌌습니다. 코트 그린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실비아는 두 아이와 함께 남겨졌습니다. 영국 시골. 혼자. 30살. 두 아이.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를 잃었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 떠난 것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그 상처는 달랐습니다. 훨씬 더 깊은 자리에 박혔습니다. 훨씬 더 오래 남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1962년 9월, 테드가 떠난 날, 실비아는 아이들을 재운 뒤 부엌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대번의 들판이 보였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나무들이 잎을 잃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이 집을 어떻게 할까? 아이들은 어떻게 키울까? 돈은 어디서 날까? 겨울이 오면 생각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실비아는 타자기 앞에 앉았습니다. 썼습니다. 아침이 올 때까지. 그 새벽이 전부였습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0월이 왔습니다. 대번의 10월은 안개가 많았습니다. 아침이면 들판이 하얗게 가려졌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따가지 않았습니다. 실비아는 매일 같은 일과를 보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타자기 앞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깰 때까지 썼습니다. 아침 6시. 아이들을 씻겼습니다. 밥을 먹였습니다. 프리다를 놀게 했습니다. 니콜라스를 안았습니다. 낮잠을 재웠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아이들이 깼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먹였습니다. 재웠습니다. 다시 혼자였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그것이 매일이었습니다. 친구가 없었습니다. 방문객이 없었습니다. 전화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타자기 소리만이 그 집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가 쏟아졌습니다. 전에 없던 속도로, 전에 없던 힘으로, 전에 없던 날카로움으로. 테드가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왜일까요? 아마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분노가 있었습니다. 슬픔이 있었습니다. 배신감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시가 되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실비아는 시를 16편 썼습니다. 그 시들 안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테드가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이 있었습니다. 전기 충격이 있었습니다. 꿀벌이 있었습니다. 전부 꺼내놓았습니다. 숨기지 않고, 꾸미지 않고, 로웰이 가르쳐준 대로. 11월 말, 실비아는 결심을 했습니다. 대번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런던으로 가야 했습니다. 도시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있었습니다. 출판사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외진 시골에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런던에서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피츠로이 로드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건물 외벽에 파란 명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일랜드 시인 예이츠가 한때 살았던 집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실비아는 그것을 보고 작게 웃었습니다. 좋은 징조라고 생각했습니다. 12월에 이사했습니다. 아파트는 작았습니다. 방이 2개, 부엌이 하나. 런던 거리가 창문 밖으로 보였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아이들 방에 장난감을 정리했습니다. 책을 선반에 꽂았습니다. 타자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왔습니다. 그해 12월, 런던의 겨울이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바람이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들었습니다. 집 안에 실비아 혼자였습니다.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전화를 할까요? 어머니에게. 하지만 어머니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시차가 5시간이었습니다. 오렐리아는 아직 일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오렐리아는 걱정을 할 것이었습니다. 그 걱정이 대서양을 건너오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친구들에게. 하지만 이 도시에 가까운 친구가 없었습니다. 모두 바빴습니다. 모두 자기 삶이 있었습니다. 실비아는 타자기 앞에 앉았습니다. 밤 10시, 밤 12시, 새벽 2시, 새벽 4시. 그렇게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실비아의 하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하루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아침 6시, 프리다가 먼저 깼습니다. 2살짜리 아이가 우는 소리. 실비아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안았습니다.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니콜라스도 깼습니다. 아직 돌이 되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2아이를 안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우유를 데웠습니다. 빵을 잘랐습니다. 먹였습니다. 오전 9시. 아이들이 놀기 시작했습니다. 실비아는 그 틈에 타자기 앞에 앉았습니다. 반 시간, 때로는 1시간. 아이가 넘어져 울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낮 12시. 점심을 만들었습니다. 먹였습니다. 재웠습니다. 낮잠 시간 1시간, 최대 2시간. 실비아는 다시 썼습니다. 프리다가 깼습니다. 놀아주었습니다.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먹였습니다. 목욕시켰습니다. 재웠습니다. 밤 8시. 이제 실비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독감이 낫지 않고 있었습니다. 열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래도 앉았습니다. 타자기 앞에. 그것이 매일이었습니다. 1962년 12월, 1963년 1월. 2달 동안 실비아가 쓴 시가 40편이 넘었습니다. 40편. 2달 동안 2아이를 키우며 아픈 몸으로 혼자서. 그 시들 중에 나중에 영문학 교과서에 들어가는 시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들 중에 나중에 전 세계에서 암송되는 시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들 중에 나중에 수백만 명의 독자가 읽으며 눈물을 흘리는 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새벽에 실비아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저 쓰지 않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이런 밤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였습니다. 12월 25일.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사다 주었습니다. 프리다에게 빨간 장난감 차, 니콜라스에게 딸랑이.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프리다가 바닥을 기어 다니며 차를 끌었습니다. 실비아가 웃어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들었습니다. 창밖에 런던의 크리스마스 밤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캐럴이 들렸습니다. 실비아는 창가에 앉아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손을 잡고 지나갔습니다.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위를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실비아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여기 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떤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열었습니다. 돈이 부족했습니다. 빵 한 봉지를 다시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실비아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울면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재운 뒤 부엌에 혼자 앉아서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자기 앞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이 외로움을, 아무리 잘하려 해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날을, 아무리 버텨도 끝이 없는 것 같은 밤을. 실비아는 그것을 혼자 버텼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쓰기 위해서. 어떤 날은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낮에 잠깐 동네 서점에 들렀습니다. 서점을 좋아했습니다. 책 냄새를 좋아했습니다. 시집 코너로 갔습니다. 유명한 시인들의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테드 휴즈의 시집도 있었습니다. 실비아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지나쳐 갔습니다. 자신의 첫 시집 거상을 찾아보았습니다. 구석에 한 권이 꽂혀 있었습니다. 먼지가 조금 앉아 있었습니다. 실비아는 손으로 그 먼지를 닦아주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조용히, 그리고 서점을 나왔습니다. 어떤 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 3시, 아이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런던이 조용했습니다. 실비아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이 시들이 언젠가 읽힐까? 이 새벽을 누군가 알까? 내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아마 모를 것이었습니다. 아마 아무도 모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썼습니다. 왜 계속했을까요? 실비아는 일기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쓴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쓰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쓰는 것이 자신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읽어주지 않아도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1월이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20년 만에 가장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런던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수도관이 얼었습니다. 난방이 되지 않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실비아의 아파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옷을 겹겹이 입혔습니다. 이불을 둘러주었습니다. 자신은 코트를 입고 타자기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굳어갔습니다. 그래도 썼습니다. 독감이 2달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열이 올랐습니다. 기침이 났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썼습니다. 의사가 방문했습니다. 약을 주었습니다. 실비아는 아이들 약만 챙겨 주었습니다. 자신의 약은 먹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드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나중에 먹겠어요. 실비아가 대답했습니다. 먹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미 그때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디에 가고 싶은지를. 1월 14일 실비아의 소설 유리종이 출판되었습니다. 빅토리아 루카스라는 가명이었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리뷰가 몇 개 실렸습니다. 어떤 것은 좋았고 어떤 것은 나빴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실비아는 서점에 가서 자신의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구석에 꽂혀 있었습니다. 팔리지 않은 채. 그날 저녁 아이들이 자고 난 뒤 실비아는 타자기 앞에 앉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위를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열심히 해도 아무도 몰라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만 이렇게 힘든 건지 모르겠는 밤이 어떤 것인지. 실비아 플라스는 그 밤들을 혼자 버텼습니다. 시를 쓰면서, 아이들을 먹이면서, 창가에 앉아 런던 거리를 내려다보면서. 2월 첫째 주, 실비아는 의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의사는 입원을 권유했습니다. 실비아는 거부했습니다. 아이들을 두고 갈 수 없다고. 의사는 간호사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와서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실비아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 밤, 실비아는 아이들을 목욕시켰습니다. 머리를 말려주었습니다. 잠옷을 입혔습니다.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프리다가 잠들기 전 물었습니다. 엄마, 내일 아침에 뭐 먹어요? 실비아가 대답했습니다. 좋아하는 거 다 줄게. 그것이 실비아 플라스가 딸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실비아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봉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리해 두었습니다. 누군가 언젠가 읽어줄 것이라고 믿으며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주치의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깨면 이 번호로 전화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밤이 지나면 무슨 새벽이 올지 실비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실비아 플라스의 첫 번째 이야기는 유리종에서 시작됩니다. 이 소설은 실비아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21살 여름, 뉴욕에서의 인턴십, 이어진 정신붕괴, 정신병원 입원, 전기 충격 치료,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 그 모든 것을 가감 없이 썼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은 쓰지 않았습니다. 빅토리아 루카스라는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두려웠습니다. 여자 시인이 자신의 정신질환 이야기를 쓴다면 어떻게 볼지, 자살을 시도했다는 이야기를 쓴다면 어떻게 볼지,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실비아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써야 한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 진실이 나 같은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설의 주인공 이름은 에스더 그린우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비아입니다. 모든 장면이 실비아입니다. 모든 생각이 실비아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여름은 로젠버그 부부가 처형당한 해였고 나는 뉴욕에서 이상해지고 있었다. 첫 문장부터 충격적입니다. 죽음과 광기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가장 화려한 도시에서 가장 어두운 내면이 펼쳐집니다. 소설에서 실비아가 표현하고자 한 것이 있습니다. 유리종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유리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 모양의 유리 덮개입니다. 실험실에서 내부의 공기를 통제할 때 씁니다. 안에 있으면 바깥에 공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냄새가 통하지 않습니다. 소리가 뭉개집니다. 세상이 보이지만 닿지 않습니다. 실비아는 우울증을 바로 그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가족 모임에 나가셨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습니다. 음식 냄새가 납니다. 이야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유리 너머에서 들리는 것처럼 내가 거기 있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있어도 없는 것 같은 그 느낌. 모두가 이어져 있는데 자신만 끊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것입니다. 그것이 유리종입니다. 실비아는 그것을 소설로 썼습니다. 1963년에 그리고 수십 년 뒤 수백만 명의 독자들이 이 소설을 읽으며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 이야기입니다. 나도 그 유리종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유리종 안에 있어 본 적 있으신 분이 세상이 보이는데 닿지 않는 느낌, 사람들이 보이는데 연결되지 않는 느낌, 그 느낌을 아신다면 실비아 플라스는 그 느낌에 이름을 붙여준 사람입니다. 하지만 1963년 1월 출판 직후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소수의 리뷰가 실렸습니다. 좋은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팔리지 않았습니다. 실비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썼습니다. 1962년 10월부터 1963년 2월까지 딱 넉 달, 그 넉 달 동안 실비아 플라스가 쓴 시들이 있습니다. 아리엘이라는 제목으로 묶이게 될 시들입니다. 40편이 넘습니다.
모두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쓰였습니다. 아이들이 깨기 전, 세상이 아직 잠든 사이. 이 시들은 달랐습니다. 이전까지 실비아의 시는 잘 만들어진 시였습니다. 기술적으로 빼어났습니다. 은유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거리가 있었습니다. 관리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리엘의 시들은 달랐습니다. 통제가 없었습니다. 거리가 없었습니다. 날 것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시 아빠를 봅시다. 이 시는 아버지 오토 플라스를 향한 시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22해가 지난 뒤 쓴 시입니다. 이 시에서 실비아는 아버지를 거대한 신발에 비유합니다. 나는 그 신발 안에 살았다. 30년 동안. 그리고 아버지를 나치에 비유합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시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분노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쓴 시인은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분노를,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분노를, 30년 동안 삭혀온 분노를, 그 분노가 이 시에서 터졌습니다. 왜 이 시가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중에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있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감정. 부모님은 좋은 분이셨는데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는 감정. 그것을 가슴 속에 넣어두고 수십 년을 사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실비아 플라스는 그것을 꺼내놓았습니다. 시로, 아름다운 언어로. 하지만 날 것 그대로. 그것이 해방입니다. 그것이 문학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말하지 못한 것에 이름을 붙여주는 일. 또 하나의 시가 있습니다. 레이디 라자루스. 성경의 라자루스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실비아는 자신을 라자루스에 비유했습니다.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죽는 것은 예술이다. 나는 그것을 잘한다. 이 구절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충격적이지 않으셨나요? 아니, 어쩌면 어딘가 이상하게 알아들으셨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알아들음, 그것이 이 시의 힘입니다. 죽고 싶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수없이 무너졌지만 그것을 직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 고통을 내가 가장 잘 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술로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의 힘든 날들이 사실은 가장 진실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꿀벌 시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버지 오토 플라스는 꿀벌 연구자였습니다. 실비아는 코트 그린에서 꿀벌을 키웠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하며 꿀벌을 소재로 한 시들을 썼습니다. 5편, 벌통 도착, 벌집 검사, 양봉가, 꿀벌 모임, 겨울에 오는 꿀벌들. 이 시들에서 실비아는 꿀벌을 통해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여왕벌처럼 날고 싶었으나 일벌처럼 일하고 겨울이 오면 죽는 그 꿀벌들의 이야기가 아버지를 향한 이야기이자 자신을 향한 이야기였습니다. 꿀벌은 겨울을 버팁니다. 실비아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들은 버텼습니다. 오늘도 세상 어딘가에서 읽히고 있습니다. 실비아 플라스의 사상을 3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첫째, 진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비아가 쓴 것들은 모두 자신의 진실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 어머니에 대한 복잡한 감정, 우울증의 기록, 배신당한 슬픔. 그것을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썼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런 글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자 시인이 그런 것을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비아는 썼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100년을 이겼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진실이 있습니다.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남들이 이해 못할 것 같은, 너무 개인적인 것 같은 그 진실이 가장 강한 것입니다. 둘째, 상처가 창작이 됩니다. 실비아의 가장 위대한 시들은 모두 가장 힘든 순간에 나왔습니다.
테드가 떠난 후 아파트에 혼자, 돈도 없고 건강도 없는 그 겨울에 그때 마흔 편의 시가 쏟아졌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시로 남았습니다. 고통보다 시가 더 오래 갔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언젠가 가장 소중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보이지 않아도. 셋째, 인정은 늦게 오지만 옵니다. 실비아는 살아있을 때 크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유리종은 가명으로 출판했습니다. 아리엘은 죽고 나서 2년 뒤 출판되었습니다. 풀리처상은 죽고 나서 19년 만에 받았습니다.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왔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유리종은 3천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아리엘은 20세기 가장 중요한 시집 중 하나로 꼽힙니다. 진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렸을 뿐입니다. 1963년 1월, 런던은 전쟁처럼 추웠습니다. 20년 만에 혹독한 겨울이라고 했습니다.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수도관이 얼어 터졌습니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차도 늦게 다녔습니다. 가게들도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런던 전체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피츠로이, 로드, 23번지. 실비아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버텨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독감이 왔습니다. 12월에 처음 왔습니다. 열이 났습니다. 기침이 났습니다. 낫지 않았습니다. 1월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낫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를 혼자 돌보면서,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집에서, 새벽마다 차가운 부엌에서 글을 쓰면서 실비아의 몸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입원을 권유했습니다. 실비아는 거절했습니다. 아이들을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아직 써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1963년 1월 14일, 유리 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빅토리아 루카스라는 가명으로. 실비아는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책이 어떤 반응을 받을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책 안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가, 남편 이야기가, 병원 이야기가, 자신이 21살에 처음 무너졌던 그 이야기가. 이름을 쓰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초판은 2,000부였습니다. 서점에서 반응은 없었습니다. 리뷰도 거의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비밀이었습니다. 실비아는 그 책이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대하는 것에 지쳐 있었습니다. 2월이 왔습니다. 추위는 더 심해졌습니다. 실비아의 독감도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실비아는 일어서다가 비틀거렸습니다. 프리다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실비아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2월 4일, 실비아는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머니 오렐리아에게. 지금 많이 힘들다고, 아이들은 잘 있다고, 날씨가 너무 춥다고, 그래도 매일 쓴다고. 그것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2월 5일, 실비아는 자신을 돌봐주던 의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입원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사가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월요일에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월요일은 2월 11일이었습니다. 2월 10일 밤, 실비아는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프리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뭐 먹고 싶어?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만드는 거 다 좋아. 실비아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오래 안아주었습니다. 니콜라스도 안아주었습니다. 한참을 아이들이 잠들었습니다. 실비아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주치의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깨면 이 번호로 전화해달라는 내용도 적었습니다. 그것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런던의 밤이었습니다. 별은 없었습니다. 구름이 두껍게 끼어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비아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위층으로 갔습니다. 아이들 방 앞에 섰습니다. 우유를 두고 왔습니다. 빵을 두고 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2월 11일 오전, 간호사가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위층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아래에서 가스 냄새가 새어 나왔습니다. 실비아 플라스, 1963년 2월 11일, 30살,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흘 뒤, 영국 북부 요크셔, 헵턴스톨이라는 작은 마을, 그곳에 실비아가 묻혔습니다. 묘지는 작았습니다. 장례식에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뉴욕이나 보스턴의 신문에는 짧은 부고 기사 하나뿐이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실비아 플라스 휴즈, 1932년에서 1963년, 테드의 성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누군가 그 묘비에서 휴즈라는 글자를 끌로 파냈습니다. 또 누군가가 채워 넣었습니다. 또 파냈습니다. 그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묘비는 요크셔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 거기에 꽃을 놓고 갑니다. 매일, 겨울에도 세상이 알아채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알아챘습니다. 실비아 플라스가 죽었습니다. 런던의 신문들은 짧은 기사를 냈습니다. 미국의 신문들도 짧았습니다. 한 줄짜리 부고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1963년의 봄은 밝았습니다. 겨울이 길었던 만큼 꽃이 더 많이 폈습니다. 실비아가 그토록 좋아했던 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비아는 없었습니다. 피츠로이, 로드, 23번지에는 새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실비아의 책상에는 다른 사람의 물건이 놓였습니다. 런던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유리종은 서점에 그냥 꽂혀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루카스라는 가명으로.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책을 쓴 사람이 이미 세상에 없다는 것을. 1963년이 지났습니다. 196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965년이 왔습니다. 테드 휴즈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실비아가 마지막 몇 달 동안 쓴 시들, 그녀가 죽기 전 꼼꼼하게 정리해 봉투에 담아두었던 시들, 그 시들을 묶어 한 권의 시집으로 출판했습니다. 제목은 아리엘이었습니다. 1965년 봄, 아리엘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소문이 났습니다. 영국의 문학 잡지에 리뷰가 실렸습니다. 한 비평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쓰인 가장 강렬한 시다. 또 한 비평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시들은 살아있는 것들이다. 소문이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미국의 시인들과 작가들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들이 강의에서 언급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서로 돌려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실비아 플라스가 누구야? 그녀가 죽고 2년이 지났을 때 세상이 처음으로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971년 미국에서 유리종이 처음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가명이 아니었습니다. 실비아 플라스의 이름으로. 서점에 놓이자마자 반응이 달랐습니다.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대학가에서 돌려 읽었습니다. 읽은 사람들이 주변에 말했습니다. 이 책을 꼭 읽어야 한다고. 초판이 팔렸습니다. 재판이 나왔습니다.
제재판이 나왔습니다. 1년 만에 수십만 부. 특히 젊은 여성들이 읽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같다고 했습니다. 누가 자신의 속을 들여다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유리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더 많이 팔렸습니다. 번역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어로, 독일어로, 스페인어로, 일본어로, 한국어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실비아가 30살에 죽고 그녀의 이름은 되살아났습니다. 1982년 퓰리처 위원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해 시 부문 퓰리처 상 수상자 실비아 플라스. 죽고 나서 19년 만이었습니다. 시상식장에 그녀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집이었습니다. 금빛 상패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줬어야 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왔습니다. 진리는 결국 이깁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 뒤로 더 많은 것들이 왔습니다. 아리엘은 다시 출판되었습니다. 일기가 출판되었습니다. 편지가 출판되었습니다. 실비아가 쓴 모든 것이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전기가 나왔습니다. 연구서가 나왔습니다.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연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했습니다. 실비아 플라스가 나를 살렸다고. 앤 섹스턴, 실비아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시인. 그녀는 말했습니다. 실비아와 함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가 무엇인지 배웠다고. 두 사람은 함께 로버트 로웰의 수업을 들으며 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앤은 실비아보다 6년 뒤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시간 동안 실비아가 열어놓은 문을 통해 걸어 나갔습니다. 마거릿 애트우드, 캐나다의 소설가, 시녀 이야기로 전 세계를 울린 그 작가가 말했습니다. 실비아 플라스를 읽지 않았다면 내가 쓰는 방식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여자가 이렇게 써도 된다는 것을, 이렇게 날 것으로 써도 된다는 것을 실비아가 먼저 보여줬다고. 앤 라이스, 공포 소설의 거장. 실비아의 일기가 내게 글쓰기란 무엇인지 가르쳐줬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내면 가장 어두운 곳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글쓰기의 시작이라고. 패티 스미스, 록의 전설. 그녀는 말했습니다. 실비아는 내 첫 번째 시인이었다고. 그녀의 시를 읽으며 처음으로 언어가 음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케이트 밀레트, 페미니즘 이론가. 실비아 플라스는 한 세대의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갖게 되는 출발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소리 질렀기에 우리가 그 뒤에 설 수 있었다고. 5명, 분야도 다릅니다. 사는 나라도 다릅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실비아 플라스가 길을 열었다고. 오늘날 유리종은 전 세계에서 3천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아리엘은 영문학 최고의 시집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실비아 플라스의 이름은 전 세계 어느 문학 교과서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 실비아의 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면서. 실비아는 살아있을 때 그것을 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닿기를, 누군가에게 전해지기를.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그녀가 없는 세상에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눌러두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실비아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 실비아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 도서관 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새벽에. 혼자.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읽다가 멈춥니다.
책을 내려놓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눈에 물기가 맺혀 있습니다. 왜일까요? 실비아 플라스가 죽은 것은 1963년입니다. 60년도 훨씬 전 이야기입니다. 시대도 다릅니다. 나라도 다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그런데 왜 지금도 있는 사람들이 웁니까? 그것은 실비아가 쓴 것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꾸미지 않은 진짜, 숨기지 않은 진짜. 이게 나입니다. 보십시오. 라고 말한 진짜. 그리고 그 진짜가 60년의 시간을 건너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 것입니다. 실비아가 우리에게 남긴 것이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의 진실을 쓰는 것이 가장 강한 것입니다. 실비아는 당시 여성이 쓰면 안 된다는 것들을 썼습니다. 자신의 우울을, 자신의 분노를, 자신의 절망을, 자신이 죽고 싶다는 것을. 편집자들은 말했습니다. 이런 건 출판이 안 됩니다. 독자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여자 시인이 이런 걸 쓰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실비아는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글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검열하고 포장하고 남들 눈치 보며 썼던 수천 편의 시들보다 실비아의 솔직한 글들이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이야기, 말하기 부끄러운 것, 남들이 이해 못할 것 같은 것, 너무 개인적이어서 꺼내기 두려운 것, 그것이 가장 강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우지 마십시오. 둘째, 가장 힘든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실비아의 가장 빛나는 시들, 아리엘에 담긴 40편의 시들, 그것은 모두 남편이 떠난 뒤 혼자 2아이를 키우며 돈도 없고 건강도 없는 그 겨울에 써졌습니다. 새벽 4시에 아이들이 자는 동안 손이 시려도 열이 나도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 외로우십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풀리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지금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눈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것이 가장 빛나는 것이 됩니다. 실비아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셋째, 인정은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옵니다. 실비아는 살아있을 때 크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죽고 나서야 읽혔습니다. 죽고 나서야 알려졌습니다. 죽고 19년 만에 상을 받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 세계 3천만 명이 그녀의 책을 읽었습니다. 3천만 명이 실비아와 함께 울었습니다. 3천만 명이 실비아 덕분에 덜 외로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 길이 맞는 것인지 의심이 됩니까? 괜찮습니다. 인정은 늦게 옵니다. 하지만 진짜는 반드시 알려집니다. 실비아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혼자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고통을 혼자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쳐가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비아도 그랬습니다. 그녀도 여러분처럼 혼자였습니다. 여러분처럼 외로웠습니다. 여러분처럼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처럼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비아의 이야기가 60년이 지나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지금 잘 안 풀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진짜이면 언젠가는 닿습니다. 실비아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60년 뒤 지금 여러분 마음에 닿았으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혹시 오늘 많이 힘드십니까?
혹시 지금 혼자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혹시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비아도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능 있고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던 그 사람도 평생 그 외로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실비아는 계속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아무도 읽어주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이 실비아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계속하는 것, 결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신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진짜 목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무언가를 붙들고 계신다면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알려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이면 됩니다. 진심이면 됩니다. 그것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실비아가 증명했듯이 실비아 플라스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30살에 세상을 떠난 한 여자가 자신의 가장 솔직한 목소리로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세계 수천만 명의 마음에 살아 있습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시집 2권이었습니다. 소설 1편이었습니다. 일기장 몇 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썼다는 기억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963년 2월 11일 새벽, 피츠로이, 로드, 23번지. 실비아는 아이들 방 앞에 우유와 빵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 마지막 행동을 생각합니다. 무엇이 그 새벽 그녀를 그 자리로 이끌었는지 우리는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 새벽까지도 그녀는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이 실비아였습니다. 실비아는 성공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았을까요? 30살이라는 짧은 생, 인정받지 못한 재능, 배신당한 사랑, 무너진 몸과 마음, 그것만 보면 아닙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 요크셔의 그 묘지에 꽃을 두고 갔습니다. 오늘 전 세계 어딘가에서 실비아의 책을 읽으며 누군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썼다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썼다는 것,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지키며 살았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심이 결국 세상에 닿았다는 것, 그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실비아 플라스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새벽 4시에 혼자 앉아 썼던 그 진심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누군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일지도 모릅니다. 실비아처럼 혼자여도 계속 가십시오. 인정받지 못해도 계속 가십시오. 그것이 진짜라면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실비아의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